보는 것처럼 내가 교육받고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라면 거기 보면 내가 보면은 알 수 있겠구나 해서 그렇지 않도록 내가 교육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교육자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6학년 때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계속 가야금을 했던 사람이 또 이제 교육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공부에 익숙지가 않은 거예요. 이론의 기반도 잡아야 되고, 당시의 교육은 너무 국가교육은 재미없고, 그래서 국가교육이 좀 재미있는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소통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놀이와 함께하는 교육, 그다음에 그림을 그리면서 국악을 하는 교육, 그런 교육을 계속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면서 국악이 좋아요, 국악이 재밌어요. 이게 이제 제가 듣는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딱 교육 현장에서 발을 들였는데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그러니까 어머니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들은 어떤 교육이었냐면 서양 음악 교육이었어요. 바이올린이나 플루스를 배우기를 원했고 아이들이 그걸로 인해서 성장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국악을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면 우리 애는 그런 거 안 배울 거예요. 그런데 그거 배우면 이상한 데로 갈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내가 정말 더 교육을 잘해서 그들을 좀 순화시키고 좀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하면은 제가 좋겠다 생각해서 이제 교육 현장에 뛰어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교육 현장으로 뛰어들 때 당시가 언제였냐면 1998년도 김대중 대통령이 대권을 잡고 정치를 할 때였어요. 그때 교육 과정이 어떻게 변했냐면 국악이 교과서에 30% 이상이 들어온 거예요. 현재는 국악교육이 교과서, 학교 공교육 교과서에 40%에서 5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거의 10%, 15% 정도 밖에 안 됐던 게 30%로 들어오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이들 국악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나도 모르게 국악 교육을 해야 되겠다, 재밌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에 빠져서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선생님 학교 교육 현장이든 사교육 교육 현장이든 해서 저를 이렇게 찾아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들하고 소통하고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전래동요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래동요를 듣고 채집을 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할머니들이 전래동요는 옛날에 불렀던 할머니들이 불렀던 살아계신 할머니들이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그걸 전승하기 위해서 낮에는 농사일을 돕고 저녁에는 전래동요를 녹음해서 그거를 다시 편곡해서 아이들 현장에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었고요. 또 두 번째는 해외에 한교학교에서 국악 교육을 가르치고 선생님들한테 국악 교육을 하고 학부모 강의를 하고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국악이든 뭐 서양 음악이든 가리지 않고 음악 교육 교수법을 막 배우러 다녔었어요. 여기저기 교수법 방법, 교수 방법을 배워서 우리 음악과 어떻게 접목시키면 어떻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장애인들과 또 소통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2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아직도 배우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게 봐주셔서 여기저기서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책도 같이 쓰고 그 관련된 음반도 또 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국악 교육자로서의 길을 이제 걸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보통 학교 선생님이 한 학교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한 4년 정도 되거든요. 길면 5년인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던 인터뷰는
제가 저랑 공부했던 친구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저랑 공부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인터뷰를 왜 국악교육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국악교육을 하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발표할 수 있는 사례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때 좀 제작했던 것들인데, 아이들하고 한번 아이들의 어떤 국악교육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국악 교육자로서의 국악 이마정에 대해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셨습니까? 애들이 제가 그때 영상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무슨 문화의 가치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무슨 말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오래됐던 거라서 잘 어렸을 때 모습도 같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국악교육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얘기했던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오늘 여기 강의를 오게 된 것도 누구를 만나서냐면 최윤 대표님을 만나서 문은구 대표님 소개받아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건데요. 최윤 대표하고 저하고는 사실 인연이 한 10년 정도 되는데, 그 대표님하고 항상 말할 때는 그 현재 예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그 예술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공연이 많은지 적은지, 공연하면은 뭐 관객의 반응은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한 2년 정도부터 이제 서로 우리가 어떻게 예술 교육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때, 최윤 대표님께서 그럼 저랑 뭔가 같이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어요라고 하면서 이제 문은구 대표님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됐는데요. 거기서 얘기 나누면서 문은구 대표님 만나면서 들었던 게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 사체 이후로도 자꾸 지금도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예술가가 살아야 될 것인가 대한 얘기를 막 하시는데,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서 정신이 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4차 혁명 시대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근데 혁명이라는 것은 국가 기초, 사회제도, 경제제도, 조직 사회를 근본적으로 고치거나 이전의 방식,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는 질적으로 세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것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혁명은,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아니고요. 세계 경제 포럼에서 공식적으로 4차 혁명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던 게, 1차 산업혁명 시대는 전기기관차, 기계 생산 설비를 하면서 민간의 기계를 도입해서 대체되는 혁명이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1870년도에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이용한 에너지를 개발해서 상용화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물건을 대량 생산하는 가스가 돼서 혁명됐던 시기를 2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한대요. 그리고 3차 혁명 시대는 1969년에 생겼는데, 전자, IT, 자동 생산 이런 것들로 시작이 돼서 정보화 혁명, 컴퓨터, 인터넷 출현을 하고 산업이 발달되고 자동화가 된 것이 특징이라고 한대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림에 4차 혁명 시대에는 물음표가 있어요. 이 물음표는 누구도 정의 내리지 못하겠지만 특징은 가상 물리 시스템으로 무언가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로봇이나 의료기, 그다음에 물리적인 실제 시스템과 사이버 공간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실시간 통합 연결하는 것이 4차 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4차 혁명 시대를 또 여기
강의하신 분도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요.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활과학, 그리고 정보통신이 융합되는 시대, 주도하는 시대, 핵심 키워드는 융합이랑 연결이에요. 융합과 연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문영규 대표님하고 우리 스타트업 CSL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것들이 빅데이터 하는 거, 빅데이터 시키고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많이 했고 클라우드 컴퓨터 막 이런 거 IoT 같은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을 결국은 융복합을 해서 이제 예술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때가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민을 할 때 이제 여기는 이제 문영규 대표님이랑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제시했던 내용들인데 사람들이랑 만나서 사례 발표를 하고 콜라보를 하고 문화학산을 하고 그 다음에 오픈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워킹그룹으로 매치해서 임팩트 펀드를 받아서 사회 혁신하는 문영규 대표님이 이렇게 융합 콜라보를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제시해드렸고요. 또 최인영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예술과의 콜라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그다음에 경력단절 여성들을 다시 일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를 통해서 앱을 개발해서 갇혀있는 그 예술가들이나 그다음에 예술가들을 잘 데이터화하지 못하고 기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융복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했어요. 저도 이게 늦게나마 이제 합류를 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대학원 연수만 하고 사람이 공부를 하고 그래서 국가교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이것들을 다시 4차 혁명시대 예술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하는 여정이 지금 시작되는데 시작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또 제가 정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거든요. 영상 보겠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되게 많이 좀 다녔던 것 같아요. 포스팅도 첫 번째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 거의 한 달이 걸렸던 것 같고요. 좀 감회가 새롭고 제가 어저께 카페랑 뭐 블로그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같이 혁신 활동을 하러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이 고민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함께 이렇게 해주신 여기 대표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또 대표님께서 또 문 대표님께서도 제시를 하시기를 마을 이 융합을 하려면 마을로 들어가서 지역에서 뭔가 일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간 게 이제 주민자치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렴풋이는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소개하자면 이게 1999년도부터 이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들이 결성이 됐는데 이게 김대중 대통령님이 또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건데 100대 사업 중에 하나였대요. 그때는 이제 IMF로 인해서 이제 구조조정도 사회도 모두 다 구조도 조정이 되면서 그 주민자치, 제가 예전에 말했던 동사무소에서 하던 일들이 다 이제 많이 구청적으로 넘어가면서 주민자치센터 이 동사무소의 공간이 비면서 이제 사람들이 마을에서 주민 사람들이 마을에 와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뭔가를 소통하고 문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이렇게 아직도 좀 두 가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주민자치회는 지금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주민자치회는 자치위원회와 자치회가 다른 점은 뭐냐면 주민자치회로 활동을 하면 동사무소의 동장을
투표로 뽑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마을을 위해서 마을 문제 해결을 우리가 제안할 수 있고, 그거를 행정적인 걸로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자치에 얘기를 하면 그거를 주민 동사무소에서 같이 연결해서 의결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배경을 보면은 예전에 이제 지금까지 뭐 주민자치위원회, 그러니까는 마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해서 노력했던 단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뭐 마을계획,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 마을 모임단체, 주민단체,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마을을 위해서 뭔가를 했던 이런 사업들을 다 주민자치회라는 걸로 이렇게 통합을 하면서 동단위 주민자치 플랫폼을 구축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특징을 보면 주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결성이 되면서 의결을 결정하는 데서 회의를 거쳐서 분과인들과 회의를 거쳐서 주민총회에 거쳐서 의결이 채택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자치회는 시와 그다음에 구와 동을 같이 이렇게 다 같이 연계 구축을 해서 의결을 해결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자치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역 자치 의결을 수립하는데 권한을 받고, 그다음에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민세 환원 실행하는 권한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의 행정 업무를 위탁이나 뭐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동장님을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투표로 뽑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구청장님이 이렇게 딱 임명해서 동으로 갔다면 지금은 또 투표를 통해서 주민자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